안녕하십니까. 디킨스부터 셀린저까지 현대 영미문학의 지형도를 읽는다. 이 강좌의 첫 주, 오늘은 산업혁명과 리얼리즘에 대해서, 특히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핸드아웃 보시면은 그 두 번째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산업혁명이라는 마지막 곡이 항목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중엽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곳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 뒤에 유럽에서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특히 미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세계 여러 국가로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농업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 제조업, 그 다음에 탄광업, 교통, 특히 교통은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되면서 그 증기를 이용한 그런 교통, 그 철도가 이제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과는 비견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놀라울 만큼 이 산업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그 용어를 붙이는 것은 그 이전과는 아주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결과는 뭐 여러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그 사회 경제적인 그 측면과 그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많은 그 소득이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또 생활이 상당히 이제 간편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이제 이행되면서 많은 그 노동이 이제 기계가 전담하게 됐고, 그러한 결과로서 사회생활, 경제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 중요한 그 효과라면 이제 문화적인 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손으로 하던 그 노동이 이제 기계가 해주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물레로 이제 직물을 짰는데 그것을 이제 방직기가 발명돼서 기계가 이제 대신 사람의 일을 도와주니까 그 많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전에 10시간 일했다면은 뭐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일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유를 갖게 되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는 영국에서 문맹자의 수가 아주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귀족을 빼놓고는 일반 평민들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그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이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리트러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읽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이제 향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와 동시에 그 저널리즘이 갑자기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예, 글은 읽어야 되는데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무렵에 신문이 이제 창간되고 잡지가 발행되고 해서 많은 사람, 글을 읽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그 매체, 활자 매체가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트러시, 문맹률이 떨어지고 그 반면에 저널리즘이 이제 융성하게 됐습니다. 이 저널리즘이 융성하다 보니까 그 지면을 채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만 가지고 그 신문이나 잡지의 지면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인간의 상상력에서 일어난 일, 어떤 허구의 일,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소설 장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소설 장르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주로 역사적인 기록, 또 여행을 하고 느끼는 그런 소감, 여행기,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적어놓은 일기문, 어떤 모험담, 이런 그 비문학적인 글들이 대부분 이제 읽을 거였는데, 저널리즘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허구적 작품, 소설 같은 이제 전문 작가가 쓴 그런 작품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과 거의 그 때를 맞춰서 아니면 그보다 조금 일찍 그 소설 장르가 비로소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어떤 작품을 첫 번째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세뮤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패밀러라는 그 작품을 최초의 영국 소설, 영국 소설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 처음으로 소설 장르가 태어나기 때문에 최초의 소설 장르가 이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 패밀러라는 그 작품을 쓴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래 세뮤얼 리처드라는 사람은 원래 소설가가 아니고 인쇄업자였습니다. 문방구를 겸해서 인쇄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가였는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이 서간집, 이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편지지에다가 펜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냅니다.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범 서간집을 한번 발행하고 싶다. 당신이 좀 그걸 하나 발행해 주시오. 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그 모범 서간집이 유행했었습니다. 이광수 선생님 쓴 모범 서간집도 있고, 박목월 선생님이 쓴 모범 서간집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하나의 샘플입니다. 편지 쓰는 샘플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쓰고, 그런 모범 서간집을 이제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리처드라는 사람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편지를 모아서 써줄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줄거리를 넣어가지고 재미있게 그 서간집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골에서 사는 가난한 그 젊은 여성이 런던에 있는 부잣집에 가정부로 갔는데,
그 가정부를 하는 동안에 그 집주인의 그 젊은 아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그 끝내 그 유혹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줄거리를 넣어가지고 차관집을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를. 자기 고향 부모한테 쓰는 편지, 여러 가지 그 친구한테 쓰는 편지, 그 편지 차관집을 만들 때 소설처럼 줄거리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 책이 바로 패밀러라는 소설인데 주인공 여성 이름이 패밀러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따서 패밀러입니다. 네. 그래서 그 패밀러라는 작품이 최초의 소설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빈슨 크루소 같은 모험기, 여행기를 소설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탐 존스 같은 그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이 쓴 탐 존스 같은 작품을 또 첫 번째 소설로 보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글을 많이 읽게 되니까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면을 채울 만한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서 소설이라는 장르가 출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국의 그 문화 전반에 걸쳐서도 아주 막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그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과 관련해서 특히 산업혁명이 끼친 그 사회적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결과라고 할까요? 어떤 사회적 영향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그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중산층, 우리가 미들 클래스라고 하죠. 중산층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습적으로 재산을 많이 부여받고 또 그러한 그 귀족들 재산이 많은 그런 또 세속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귀족들보다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그 비즈니스맨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경영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생산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차지하던 자리를 몰아내고 밀어내고 대신 그 중산층들이 그 자리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봐도 이제 그 피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결국 그 런던에 가서 이제 어떤 그 중산층으로서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신사로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가난한 그런 그런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이렇게 그 중산층이 결국은 귀족 계급을 능가할 정도로 팽배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평범한 그 노동자들이 그 많은 공장, 특히 방직 공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공장이 생기면서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전에는 별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그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같은 이제 사업가가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지만은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산업혁명은 이런 좋은 점 못지않게 또 부정적인 어두운 그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여건이, 그 노동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우선 child labor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미성년 노동이라는 말로 번역했었던데, 사회학에서는 이 미성년 노동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까지도 공장에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납치에다가 뭐 공장에서 일시키기도 하고, 또 뭐 공장은 아니지만 뭐 굴뚝청소부, 찰슬램의 굴뚝청소부 예찬이라는 수필도 있습니다만은 어린 소년들을 납치에다가 그 굴뚝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 굴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작은 그 어린이들이 그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 무렵에는 그 미성년 노동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뭐 환기도 잘 되지도 않고, 그 오늘날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시설에서 기회를 만져야 되고, 그래서 이 무렵 그 런던이나 그 맨체스터 같은 그 공업지대 같은 데는 밤에는 가스불로 환하게 밝히지만은 오히려 낮에는, 대낮에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보다도 상당히 오염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밖에 또 긴 시간 동안, 긴 노동 시간 동안 공장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많이 대도시로 몰려오면서 이 도시화 문제, 이 도시화 문제가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을 보면은 중국도 지금 그 도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다 지금 시골에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문제니 여러 가지 그 생활 조건이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어떤 부작용으로서 손꼽히는 그런 그 문제들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산업 쪽에서 일어난 어떤 혁명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 문학 쪽에서 또는 예술 쪽에서 일어난 또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이라는 이제 새로운 문학 전통, 하나 문의 사조라고 하죠. 이제 그런 문의 운동이 이제 19세기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은 그 이전에 풍미하던 문학 전통인 낭만주의, 로맨티즘, 낭만주의를 밀어내고 리얼리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리얼리즘 이전에, 낭만주의 이전에는 어떤 운동이 있었느냐? 다 아시다시피 고전주의 문의 운동이 큰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쇠퇴하고 낭만주의가 다시 번성하고, 낭만주의가 또 번성하다가 쇠퇴하니까 이번에는 리얼리즘이, 사실주의가 번성하고, 사실주의 이후에는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부터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물론 상징주의라고 하는 그 세계말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잠시 거쳐갑니다만은 큰 덩어리를 보면은 모더니즘이라는 이제 문해사조가 또 크게 대두되어 있죠. 요즘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자리를 내줬습니다만은,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9세기 중엽에는 문학적으로 보면, 예술적으로 보면 리얼리즘 운동이 가장 힘을 떨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그 문해사조라는 거는 거시적으로 보면 마치 시계의 진자 운동처럼
그 극단적인 두 경향이 서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라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제 이성 말고 어떤 감성, 어떤 그런 이성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면을 강조하는 예술운동이 이제 다시 또 힘을 얻게 됐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개인의 직관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어떤 그 내면 세계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 운동입니다. 근데 낭만주의 운동이 19세기 초엽에 한 50년 동안 또 성행하니까 아무튼 그 극단이 그러거든요. 지나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또 반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감성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쪽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번에는 고전주의가 아니고 리얼리즘, 사실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또 사실주의가 한 50년 동안 그렇게 힘을 떨치니까 그에 대해 하나의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은 또 비이성적이고 어떤 합리성이나 이성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박는 그런 운동이죠. 모더니즘 운동이겠죠. 자, 그러면은 리얼리즘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이 아주 가장 완성됐던 19세기 중엽에 시작됐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이 초기 단계 19세기 초엽에는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산업혁명이 아주 완전히 꽃을 피우는 전성기에는 문해사주로 보면은 리얼리즘 운동이 성행한 그런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 리얼리즘이라는 말은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용어. 이 리얼할 때 리라는 것은 라틴어 레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레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사물, thing이라는 뜻이에요. 사물,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건, thing.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대상, 눈에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런 가시적인 거, 그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문해사조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만 같아도 낭만주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불가시적인 거, 그런 추상적인 거, 초월적인 거, 그런 거에 무게를 실었거든요. 그런데 리얼리즘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thing, 물건, 책상, 거상처럼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원을 보더라도 낭만주의와는 크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리얼리즘을 할지라도 철학적 리얼리즘하고 문학적 리얼리즘은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정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철학에서 얘기하는 리얼리즘은 사실주의라고 번역 안 해요. 않고 실제론이라고 번역해요. 철학자들은 리얼리즘은 실제론. 철학에서는 이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느냐면 나미널리즘, 이 노미널리즘의 반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이 나미널리즘이라는 것은 유명론이라고 번역해요. 우리말로 유명론 또는 명목론, 유명론이나 명목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그럼 노미널리즘은 뭐냐? 유명론이라는 건 뭐냐? 유명론이라는 것은 이 보편 개념, 뭐 선이니 악이니 뭐 정의니 뭐 희생이니 사랑이니 이런 보편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이런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이름만 존재한다. 명목상 이름만 존재하고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거고 그 이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없다. 만져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유명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다. 선과 악 같은 보편적 진리, 보편적 개념은 오로지 인간의 정신 속에만 존재하고 어떤 외부적으로나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그 실체가 없다. 그런 리얼리티가 없다. 예. 오로지 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예. 선인이 악인이 볼 수 있느냐, 본 사람이 있느냐. 그건 다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유물론에 반대하는 입장이 철학에서는 리얼리즘이에요. 실제론이에요. 실제론자들은 아니다. 선이나 악이나 사랑이나 희생이나 그런 보편적 개념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론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 예,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데 예, 존재한다. 그게 추상적으로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